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나요? 거잖아. 네. 그 새끼 진짜 타고난 거야. 연예인 타고난 거. 너무 텔레비전에 내 얼굴이 나온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브런치인가 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무슨 글을 쓰는 데인가 봐요. 저희 자구 누나가 얼마 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작은 누나가?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약간 블로그처럼 쓰는 건데 이렇게 글을 쭉 쓰고 올리는데 이거는 글을 쓰려면 작가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얘네한테. 그래서 뭐 자기소개도 해야 되고 어떤 주제의 글을 쓸 건지 이런 것도 해서 되면은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은 뭐 브런치북인가 해서 책으로 만들어줄대요. 책을 만들어준다고? 네. 그러니까 뭐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재밌어 보이길래 저도 해볼까 싶습니다. 책을 만들어준다. 어떤 책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여러 명이 썼을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드나 봐요. 아니면 한 사람이 만든 거 뭐 이런 거. 어? 아, 용카피? 나는 용커피인 줄 알았어. 자기가 썼던 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전자책이라든가 뭐 종이책으로 약간 독립출판사처럼 출판을 해주려나? 그래. 신기하다. 난 요새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저 생각을 내가 어제 했거든. 나 진짜요?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써놨다가 그거는 나중에 책을 한번 조그맣게 나 혼자 그냥 소장용으로 만들어볼까 하는 글을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어저께 또 놀라운 경험을 한 게 차에 내 앞에 대시보드에 방향제, 십자가, 그 다음에 저쪽에 또 방향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방향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가 많아. 근데 불현도 운전하다가 다 거슬린다, 다 떼어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차 가지러 간 김에 좀 걸을까 한 김에 차를 가지러 갔거든. 근데 맞다, 다이소 가야 되지. 다이소나 갔다 올까 하고 간 김에 셔진동 간 김에 다이소로 갔다 왔는데 그 우리 집 앞에 보면 문 이렇게 열고 나오면 큰 창이 있어. 거기에 틈이 요만큼 있어. 요만큼. 창은 이만큼 커 제법. 근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잔디를 깐 다음에 동물들 피규어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하면 애들이 이제 문 열고 나갈 때마다 그냥 이런 거 보면서 좀 기분 좋아질까 하는 마음에 거기를 좀 꾸며야 되겠다 했는데 밑에 그 잔디를 깔고 싶었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잔디를 사러 가봤을 때 블럭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하드판으로 돼 있어. 네. 그래서 이거를 짝에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불편할 것 같은데 좀 더 편리한 거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다이소 갔잖아. 그게 있어. 원래는 없었어. 근데 그게 생겼어. 사장님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거 어제 들어왔어요. 신기하다. 진짜로 생각하면 일어나는 건가? 그러니까요.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나중에 신청해보려고 했는데 전 블로그나 인스타나 뭐 이런 SNS를 안 해가지고 조금 구성을 짜놓고 신청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구성을 짜놓고? 그러니까 뭐 목차라던가 얘네들이 뭐 책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 좀 누가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 올리는 팁 해가지고 좀 책의 구성을 맞게끔 목차를 좀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올리면 좋다. 뭐 이런 팁을 주더라고요. 하긴 그렇게 목차 정도가 있어야 나도 글을 쓸 때 가이드라인이 잡히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가 싶기도 하고. 내 친척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책을 하나 냈거든. 출판을 하나 했더라고. 그게 이제 동생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직장인들이 되게 많이 공감을 하나 봐. 근데, 그냥 친척 동생이었잖아. 근데 어느 날 작가가 되어 있는 거야. 야, 저게, 한순간에 된 건 아니겠지만, 진짜 되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어차피 책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야. 뭐, 저희 개인이 책 내봐야 얼마 팔리지도 않고, 돈도 안 내겠지만은. 그래도 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작가 이름에 제 이름이 딱 찍혀가지고 뭔가 꽂혀있으면 진짜 그럴 것 같아. 네이버에 그럼 내가 스스로 프로필도 올릴 수 있는 거 아이가? 그쵸? 작가로? 네. 공범쟁이 작가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프로필 올릴 수 있는 거 아이가?
야, 네이버의 프로필은 연예인들만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도 올릴 수 있는 거야? 개인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이버에 프로필 올린다고 어떻게 나? 만약에 누가 네이버에 내 이름을 검색하면 프로필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걸까? 네이버 지도에 업체 등록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프로필 등록하는 방법 한번 알아봐야겠다. 물론 내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네이버 프로필에 연예인들도 보면 자기 생년월일을 안 찍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키나 몸무게 이런 거 안 찍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 올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그냥 사진, 직업 이렇게만 올리면? 사진, 직업 이름, 뭐 양력 뭐 이런 거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어디 학교 졸업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일만 잘 정리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거. 우리는 지난번에 1장을 했는데, 네. 우리 이제 오늘 2장 같이 볼 차례잖아. 네. 전반적인 느낌은 어땠어? 또 엄마 얘기만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고. 딱 2장이 이제, 나는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를 찾기 위한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제 스스로는 되게 심적으로는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읽다 보니까는 이게 두 번째 게 무시형인가? 약간 요런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르다. 다르네? 잠깐만, 페이지가 다른데? 70. 2장. 여기 있네. 네. 여기 있네. 잠깐만. 저희 1장까지 했잖아요. 56페이지까지. 우리 56까지 했다고? 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근데 이 부분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긴 해서. 그럼 우리 지금 이만큼 보는 거야? 아니요, 저 여기서 챕터 3 전까지 봤는데. 그치, 여기까지 하는 거지. 그래. 네. 깜짝이야. 오케이, 그러면 나도 글로 갈게. 처음에는 쭉 읽다가 조금 안정적인 사람인가 하고 읽어보다가 실제로 그냥 제가 아직 아기가 없으니까 뭐 아기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른들 간의 관계 혹은 또래 친구와의 관계 혹은 친한 동생과의 관계 그냥 인간관계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실제로 이렇게 안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쭉 보다 보니까 62페이지에 대개 성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안정 애착형은 자신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 진짜로 이렇게 안정 애착적인 사람이 많다고? 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애정 결핍에 뭔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저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형 아니면 집착형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그런 사람들만 봤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스스로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무시형인 것 같아요. 누군가 분쟁이 생기면 뭐 의논해서 해결하자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혼자서 삭히는 타입이어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요런 편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2장에서는 나는 계속 우리 1장에서 넘어오는 게 59에서 시작하자마자 또 나오는 거 있잖아.
우선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거부터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나는 시선이 꽂혀있던 데가 66, 67 이쪽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는다는 게 제목부터 타이틀이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그랬는데 이거를 열어보니까 아이를 잘 키우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상형의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나 자신부터도 그런 이상형이 되어야 되는 이상향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그 이상향의 부모에 대해서 그런 명의 정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약간 여기에 나오더라고. 충분히 좋은 부모란 아이를 고유한 생각과 느낌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공감해주며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하여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타협과 설득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안정 애착을 만드는 양육 형태에 대해서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나오잖아. 부모와 자식은 다른 사람이다. 그냥 가족 관계가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 관계 같은 그런 느낌. 이게 결국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뜻인 건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 확실히, 뭐랄까, 서로 공감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마음도 좀 잘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알 거야. 맞아. 쟤는 알 거야. 이러고 무시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 거의 대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이거에서 실수를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의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우리 색시가 애들을 데리고 소아과에 갔어. 소아과에 가서 진료 작성하고 앉아 있는데 웬 어린이들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더니 얘네들이 한 3학년, 4학년쯤 된 애들이고 우리 애들은 막 5살, 4살, 3살 이쯤이었는데 들어오더니 와 너네 되게 귀엽게 생겼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얘네 남자애들이 2명이 들어오고 이 애들의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어머 조용한 팀장이 가족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갔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 새끼야. 근데 내 머릿속에서도 계속 내 새끼 하는 게 있지만 얘는 내가 아니거든. 그거를 자꾸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너랑 얘기할 때 얘기했듯이 왜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애착 같은 걸 하고 있는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후회한 삶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다시 한번 그 찬스가 온다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잖아. 그런 느낌이거든 우리 애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나를 이입시키는 것 같아. 사실 걔는 내가 아니거든. 그죠. 원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확실히 달라.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요 부분 읽으면서 아이와 나와의 관계도 있겠지만은 그냥 누구와든 간에 어떤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할 때는 요런 좀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이뿐만 아니라 그냥 뭐 누구와 만나던 간에 조금 그런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것만 해도 될 텐데 뭔가를 또 개입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심하잖아요. 답을 내주려고 하거나 답을 내주거나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책은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굳이 아이가 없더라도 뭔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이잖아. 근데 여기 전제가 계속 나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하는 너의 마음도 알겠어. 하지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너가 너부터 잘 키워야 돼. 그러면 아이도 잘 키울 수 있고 아이뿐만 아니라 너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잘 대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그래서 이게 제목이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보다는 나를 잘 키우는 방법을 맞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9시부터 네. 네. 여기 사용하시는 거죠? 네네네. 제가 다른 데로 사용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들어서 처음에는 진짜 애기 때문에 봤는데 굳이 애기 때문에 보는 책이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갈수록 들더라고요.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내가 했던 실수들이 되게 많이 나와. 지금 67회도 보면 세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많이 다친 줄 알고 큰 소리로 우는데 부모가 보기에는 아이가 다친 게 아니라 그저 놀란 것이었죠. 걱정 마, 다치지 않았어. 울지 마. 뚝! 너 다 컸잖아. 다치지도 않는데 울면 안 되지. 부모는 아이를 안심시킨다고 이렇게 대응합니다. 아이는 멋지게 세발 자전거 타다가 보기 좋게 넘어져서 자존심도 몸도 상처를 받았는데 부모는 아이에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런 부분들. 요 부분이 저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 아이도 이런 정도의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받아들여서 나중에 뭔가 요런 뭐 간단한 사고 같은 게 나더라도 좀 대처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방금 얘기했던 게 공감을 해주고 대화를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거지 거기다 대고 개입을 하거나 해결을 해줄 수는 없는 거구나. 또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 최근에도 나는 이게 내가 얼마 전에 다쳤잖아. 그래서 누군가에게 큰일이 났을 때 이런 반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큰일이 난 게 실명의 위기를 겪었니? 아니. 그러면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오밤중에 차가 서가지고 폐차를 했니? 아니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넘어져서 코가 깨지거나 앞니가 부러졌니? 그 정도도 아닌데? 그게 큰일이야? 난 이 정도는 내가 큰일이라고 생각해 하고 내 잣대로 상대방을 표시해버리더라고. 그러면 안 되나 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꾸 꼰대가 되어가나 봐. 사실 저희 와이프는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애가 태어났을 때 애가 넘어지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살짝 기대돼요.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난 애들이 넘어지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이렇게 쳐다봐. 왜? 빨리 이렇게 줘. 이런 뉘앙스야. 하고 이게 마냥 옳은 건가 싶은 생각도 해봤었어. 그리고 저는 조금 읽다가 여기 집착형 불안장애 부분을 읽다가 여기는 거의 엄마에 대한 내용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착형 불안정 애착을 만드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모라고 있잖아요. 그냥 엄마 혼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랑 아빠랑의 성향이 달라서 아빠는 이렇게 해주고 엄마는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생길 텐데 그러면 아이가 되게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들었어요. 맞아. 네. 그러면은 그럴 때는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조금 잘못 이렇게 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맞춰야 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아빠라 치고 아빠가 뭔가 잘못했어. 그럼 엄마가 자기야 그런 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이 아빠는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문제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럼 되게 애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엄마는 와가지고 오구 이러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주고 아빠는 괜찮아 라고 하면은 어떤 막 그런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뭐 여기서 말하는 그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감과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만 그게 매 순간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되지. 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엄마는 이렇게 대처하고 아빠는 이렇게 동시에 대처를 하면 애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얘기를 하면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가 커갔을 때 서로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것도 조금 갑자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게 이 챕터 2에 나와.
그런 내용이 가다 보면 나올 거야. 챕터 2 읽었는데 챕터 제가 기억을 2. 못하는 건가? 여기서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야. 부모가 이랬든 저랬든 헷갈릴 수 있잖아. 그리고 부모도 물론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부모도 남과 남이야. 내가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가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팀원이고 어떻게 보면 조직원이고 그런 건데,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돌봐서 우리 아이를 잘 돌보듯이, 내가 나를 잘 돌봐서 우리 사회원이랑 사회 구성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랑도 잘 보고, 그 전에 내가 나를 잘 돌봐서 내 색시랑도 잘 지낸다는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책은 한쪽이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둘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 맞아. 진짜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필요해. 네. 그러니까 결산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애가 넘어졌을 때 나는 내 생각엔 빨리 일으켜 세우고 털어내고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 근데 당신은 아니야, 그냥 더 스스로 일어나야지라고 얘기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차이인 거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의견 조율이 됐을 때 서로 기분이 나빠지거나 하면은 저를 말 안 하거든요. 아예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같으면, 그러니까 뭐 조금 이게 격해지거나 했을 때, 아예 막 그거는 와이프뿐만 아니라 누구랑 있어도 뭔가 이제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좋게 흘러가면은 잘 얘기가 되는데, 좋게 안 들어가고 한쪽이 고집을 피운다거나 혹은 제가 고집을 피운다 그러면 전 얘기를 아예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고. 그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네. 왜? 어떤 경험이 있었어? 경험이 있다기보다는 말을 안 하면 저는 편하지만 결국 해결책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지. 뭐가 해결된 건 아니고, 네. 뭐가 완화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냥 진짜 각자의 개인으로 살 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매일 봐야 되는 가족들 간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해결 방안이 안 생기면 조금 더 골치 아파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견을 조율하는 거를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 말했던 것처럼 뭐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도록 하자라고 했지만, 또 막상 그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내가 짜증을 안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왜 너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제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더구나 같이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하기로 이렇게 합의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 또 분쟁이 생겨버리면 또 저 말을 안 해버리는 그런 타입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표현하는 법을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하고 있니? 지금은 저희 뭐 TV 보다가 뭐 금쪽 같은 데서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뭐 이런저런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얘기는 하는데 막상 아직 얘기가 안 태어났으니까 결론은 안 나오고, 그렇게 보다가 끝나는 그 정도 단계?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배한다. 나는 여기 94 보면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배한다라고 나왔잖아. 여기서 나 너무 좀 공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와닿았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위로받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내가 좀 그게 되게 심한 편이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아파진 거거든. 예를 들면 군대 고참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들.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고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이고 하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던가 털어버리던가 놔버려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주기적으로 그 생각이 계속 나고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야.
나이가 80이 돼도 날 것 같아. 80이래. 이런 게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왜 했냐면 나 역시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기적으로 아파하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기억만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건데 그거는 내 입장에서 좋은 기억이잖아. 나는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좋아하겠지라고 했는데 얘 입장에서 우리 아빠 또 시작이네. 이런 것도 있고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저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잔소리 엄청 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그게 안 좋은 기억이 돼서 저한테는 말을 안 하시는 건가.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99에 이거는 안 나왔어. 99의 중간 보면 따라서 엄마는 무조건 아이와 열심히 놀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쉬고 싶어 할 때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엄마 아는 애들은 정확하게는 엄마의 뇌에 있는 감정, 지각, 느낌, 기억을 총동원해서 아이와 열심히 놀아줄 때 비로소 아이는 타고난 모든 기능을 제대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눈에 안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무조건 아이와 열심히 놀아줘야 되나요? 엄마도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 열심히의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방금 호영이가 생각한 그 열심히가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호영이가 생각한 열심히는 아빠의 역할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도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알아. 쟤네들도 알아. 엄마와 할 수 있는 놀이가 있고 아빠와 할 수 있는 놀이가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엄마랑 있을 때 엄마랑 할 수 있는 놀이도 하고 아빠가 오면 이제 달려들지. 레슬링이 시작되지. 원숭이 두 마리가 내 몸을 항상 감지. 구렁이 두 마리가 막 칭칭 감지.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히의 기준이 조금 달라. 그래서 여기서 나 말하는 열심히는 체력적으로 이런 게 열심히가 아니라 엄마가 할 수 있는 교감이거든. 사실 아빠는 잘 몰라. 이 열심히에 보면은 정확하게는 엄마의 뇌에 있는 감정, 지각, 느낌, 기억이라고 나와 있잖아. 체력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 있는 열심히는 조금 호영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느낌. 뭐 그거는 시간을 얼마나 쏟느냐가 아니라 그 짧은 순간이어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도 그 공감하면서 놀아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열심이겠네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애들이랑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거든? 나 역시도 이제 아이들이랑 놀면은 나도 걔네들처럼 동화가 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브레이크가 딱 들어와. 이제 그만 놀고 양치해야지 하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더 놀고 싶어 하는 표정이야. 하지만 표정은 더 놀고 싶어 하지만 컨디션. 그런 거를 봤을 땐 얘는 지금 양치하고 자야 되는 컨디션이 맞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아빠는 못 느끼나 봐. 아니면 내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엄마는 느끼더라고. 그래서 그런 브레이크 같은, 그리고 교감 같은 게 확실히 달라. 나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중재와 해결을 하는데 왜 그랬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돌려줘. 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네가 이랬구나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런 게 이 엄마의 고유 영역인 것 같거든? 근데 혹시 호영이는 그런 게 될까 싶기도 하고. 그 조카랑 놀아주거나 조카와 있을 때는 걔 24시간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놀아주니까 항상 조카가 이뻐 보이잖아요. 전력 투구해줄 수 있어. 네, 전력 투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어차피 나는 오늘만 놀다 가면 땡이고 가면 땡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전력 투구하고 공감해주고 같이 재밌게 놀아줄 수가 있는 거는 그 느낌은 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과연 이게 내 새끼가 되었을 때 온전히 다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걱정이 살짝 들기도 해요. 분명히 내 새끼가 조커보다 더 이쁘니까 더 잘해줄 거야 라고 다들 어른들은 얘기하지만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그냥 다른 사람의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보면은 진짜 저희 뭐 주변에 애기 엄마들 직장 안 다니고 애기만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애기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 지쳐있는 장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